내일은 봄몇 송이 꺾어다 너의 방문 앞에 두어서 긴 잠 실컷 자고 나오면 그때쯤엔 예쁘게 피어있겠다. 별 띄운 여름 한컵 따라다 너의 머리맡에 두어서 금세 다 녹아버릴 텐데 너는 아직 혼자 쉬고 싶은가 봐. 너 없이 보는 첫 봄이 여름이 괜히 왜 이렇게 예쁘니. 다가기 전에 널 보여줘야 하는데 꼭 봐야 하는데 내게 기대어 조각잠을 자던 그 모습 그대로 잠들었구나. 무슨 꿈을 꾸니. 깨어나면 이야기해줄 거지. 언제나의 아침처럼. 빼곡한 가을 한 장 저보다 너의 우체통에 넣었어. 가장 좋았던 문장 아래 밑줄 그어 나 만나면 읽어줄래. 새하얀 겨울 한숨 속에 다 나의 혼잣말을 담았어. 줄곧 잘 참아내다가도 가끔은 철없이 보고 싶어. 새삼 차가운 연말의 공기가 뼈틈 사이사이 시려와 움츠려 있을 너의 그 마른 어깨를 꼭 안아줘야 하는데 내게 기대어 조각잠을 자던 그 모습 그대로 잠들었구나. 무슨 꿈을 꾸니. 깨어나면 이야기해줄 거지. 언제나의 아침처럼.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정 기자입니다. 새해 첫 주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내고 계십니까? 작심 3일이 돼버렸어요 저는. 돼버렸어요. 아니 뭔데요? 새해 운동을 매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오늘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작심 그건 하루도 아닌 건데 어제 오늘 못한 거는. 예, 다시 내일부터 시작할. 다시 내일부터. 원래 3일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작심삼일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게 맛있죠. 정확하시네. 용기를 얻었어요, 갑자기. 네. 아 그래도 뭔가 결심을 했다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지금 사내에 새해 각오를 이렇게 응모하는 거 있길래 네네. 저는 새해가 왔는데 나는 각오 하나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푸터팬 여러분의 새해 각오는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내일 또 추운 날씨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에서 0도. 추위 대비 철저하셔야겠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도 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강원 영동, 경상 동부, 전남 동부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신청곡은 마무리님의 신청곡 아이유의 겨울잠이었고요. 어제 저희가 마무리님의 신청곡이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마무리님이 아니었고 박수빈님의 네. 신청곡 에스파의 드림스 컴츄였고요.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한 1초. 네, 의상 스포가 있었어요. 네. 네, 새로운 방식이네요. 네. 어제는 한 4초 정도 나갔던 것 같고 오늘 1초. 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크나큰 발전입니다. 네, 응원해 주세요. 네. 지금 약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거든요. 네. 옥상에 살림살이셨다는 말은 좀 옥상에 계속 지금 본인 블루바 TV님 이름을 한 번 더 방송에 태우고 싶은 우리 네. 용광이 코코님이 아닐까요? 운동은 격일로 해야 된대요. 아 그래요? 네. 용기가 나네요. 사과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그 라이브가 한 4개가 쭉 이어져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아까 백토 외전이 뭐냐고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이따가 두목님 나오시면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목님 뵙기 전에 오늘 아주 특별한 또 그러니까요. 게스트가 아까 호탕한 웃음소리로 네. 네. 1년 다시. 만에 나오셨습니다. 만나러 가봅니다. 네, 프리초대석입니다. 오늘 1년 만에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년 만에 뵙습니다. 딱 너무 1년 만이네요. 뵙습니다. 네. 거의 작년 설 때? 작년 2월쯤이었으니까. 아니 작년 1월 4일이에요. 새해 첫 방송이었어요. 새해 첫 방송. 그랬네요. 네. 거의 1년 만에 또 뵙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가 그렇습니다. 160 몇 회였는데 지금이 341회입니다. 저희가 버티고 있었어요. 1년 동안. 네. 저도 연락 오셔가지고. 놀라셨죠? 네, 하고 아직까지. 네, 그렇죠. 매일매일 네, 레전드. 우리 성지영 기자 파이팅하고 있다. 네, 파이팅하고 네. 있습니다. 네. 쭈쭈닝님이 오랜만에 푸드에서 뵙네요 하셨고요. 초특급 게스트라고 썬 초특급 이카이브님이 감사합니다. 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우. 아카이브님도 정말 오늘 어디 가지 마시고 귀 쫑긋. 데드크로스님이 아재 가르마라고. 네, 아재입니다. 제가 1년 만에 오셨는데 네. 좋은 말 좀 해주세요. 네. 그러게요. 아니 근데 지난해 딱 했던 말이 네. 백신을 처음에 첫 키워드로 사실은 던지셨거든요. 그렇죠. 백신 네. 보급에 따라서 2021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게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코로나19가 참 그러네요. 네,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코로나19의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가 막 전지전능하다, 똑똑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네. 미국이 하루에 100만 명, 108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일단 미국의 주식시장은 외면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 건 뭘까? 결국 조심스럽지만 코로나19도 좀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 또 이런 생각을 시장을 보면 좀 오.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네. 또 그런 얘기도 이따 하나씩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네. 올해 경제 화두 그러면은 네. 뭘로 보세요? 저는 딱 하나 꼽자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 이제 3월 대선 끝나면 새로운 정부가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정부 때마다 전쟁들을 하나씩 하잖아요. 과거에 뭐 범죄와의 전쟁, 아, 투기와의 전쟁하는데 물가와의 전쟁이 와우. 올해 가장 큰 화두다. 이번 새롭게 탄생할 정권은 네. 일단 물가를 잡아야 된다. 네. 하고 전체 한 해를 결정적인 키워드 하나 인플레이션.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 더 좁히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모든 키워드들이 다 인플레로 향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몇 개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은 뭐 신년의 경제 화두들 키워드를 하나씩 좀 보면은요. 코로나19 당연히 들어가죠. 네.
미중 패권 전쟁 이것도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싸우더라고요. 맞아요. 글로벌 공급망 파괴 이런 것도 많이 보셨겠고 네. 탄소 중립 아. 이것도 되게 키워드를 많이 봤을 텐데 네네.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게 다 결국은 인플레로 들어갑니다. 짧게 보면 코로나19도 정말 잘 됐어요. 그럼 이제 오프라인 활동을 하게 되면 소비가 이제 폭발하게 되고 아 그렇죠. 약간 수요발, 지금 안 그래도 보복 소비 얘기도 나오고. 미국은 그렇죠. 예, 미국은 지금 뭐 장난이 아니라고. 그런 와중에도 실물 경제가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 미중 패권 전쟁 얘기했잖아요. 베이징 올림픽 기점으로 막 지금 외교적 보이콧을 한 해 만에 미국 쪽에 줄 서라 말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싸움이 붙으면 한쪽은 관세고 중국은 자원의 무기화 할 겁니다. 예, 뭐 히토류라든가 리튬이라든가 니켈 그러면 원자재값 오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역시 인플레로 향하게 되는 거고. 글로벌 공급망 파괴 이건 작년 한 해 계속 들었었는데 맞아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게 없어가지고 지금 차 주문하면 6개월, 8개월 기다리고 그래서 물건값도 오르게 되는 이것도 결국은 물가 상승의 인플레로 향하게 되고요. 탄소 중립도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저쪽에 네. 이제 새로운 뭐 태양력, 풍력, 조력 가야 되는데 그 사이까지는 아직까지 그 에너지들은 단가당 효율이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린 지금 석탄, 석유를 안 쓰죠. 그러면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그린 에너지를 교체하는 과정에 또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인플레로 향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올해 뭐 오늘 방송 뭐 하나만 딱 뽑자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네. 이것만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현상들이 일단 이제 코로나19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사나님은 코로나19 종식하면 경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하셨고. 코로나19부터 한번 볼까요? 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풀면 이게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이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봉쇄를 하냐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느냐. 하냐. 네. 아. 근데 지금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봉쇄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상황이. 네. 현재까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부양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완전 분위기가 달라서 경기 부양은커녕 지금 인플레이션 지금 얘기가 인플레이션 나오는데 때문에 지금 금리 뭐- 인상하고 긴축하고 오늘 새벽에 나스닥 폭락한 것도 이제 아예 뭐 양적 긴축을 해버린다 네. 하니까 뭐 1,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죠. 그럼 이제 경제 봉쇄도 없고 경기 부양도 안 한다면 코로나19 자체는 경제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중립 재료로 빠지는데 만에 하나 앞서 얘기했지만 코로나19가 좋아진 거, 그러니까 잡힌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뛰어나가죠. 네. 그럼 여기서 수요 폭발, 소비 폭발, 수요발 인플레를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재료도 결국 경제적으로 추적해 보면 네. 인플레이션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블 스테이션님은 월급 빼고 다 올랐대요. 네.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그 정확한 지적이신데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뭐 책 같은 거 보면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빚 많이 진 사람이 유리하다. 아. 왜냐면 돈의 가치가 그렇죠. 떨어지니까. 그래서 뭐 술 많이 먹고 뒷마당에 막 빈병 쌓아둔 사람이 인플레 시대에 갑자기 부자가 되고 왜냐면 실물 가격이 오르니까. 그런데 그건 다 옛날 책인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오르는데 안 오르는 게 월급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네. 소득이 안 오르기 때문에 그 빚을 그 대출 원리금을 못 갚아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그런 이야기들은 현재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뭐 빚 주고 투자해라. 그건 진짜 교과서적인 옛날 말이다. 이렇게 또 아까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네, 말씀드립니다. 예. 본블리님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이런 얄미운 세상이랬어요. 네. 그러게요. 네. 아, 초음속 토끼님이 왜 아웃플레이션은 없어요 하셨어요. 아 인이 있는데 인에 나오고 아웃은 네. 있은 있는데 왜 아웃은 없냐? 예. 보통은 인의 반대말은 디플레이션이죠. 그렇죠. D를 씁니다. D를 쓰죠. 예. 예. 네. 아웃플레이션은 아니고요. 네.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왜 아. 이런 말이 없지 아, 이러시면서. 그러게요. 네. 약간 말이 좀 달랐어요. 근데 사실 미중 패권 전쟁 하면 지금 뭐 미국과 중국 사이도 안 좋고 바이든도 지금 뭐 지지율이 엉망이고 또 중간 선거도 나중에 있고 네. 시진핑은 또 재집권하고 서로가 너무 좀 뭐가 좀 요소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왜 경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미중 패권 전쟁, 뭐 미중 무역 전쟁, 패권 전쟁이 다시 한번 화두가 됐냐면요. 우리가 지금 잊혀졌는데 코로나19 직전까지 보면 트럼프 행정부 때 아, 그렇죠. 미중 막 무역 전쟁하고 관세 때리고 그러다가 코로나19 돼서 일종의 이 두 나라가 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코로나19 국면이 끝나게 된다면 못 싸운 싸움 다시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는 거고 때마침 올해 2월에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아마 중국은 뭐 디지털 위안도 한다고 하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 이제 장기 집권에 들어가게 하고 미국을 봐도요. 바이든의 지금 지지율은 진짜 한 1, 2년 된 대통령 중에 최저입니다. 네. 30% 지지율도 깨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런 바이든은 선택할 길은 외부에서 찾는 거죠. 적을.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미중이 코로나19 때문에 멈춰 있지만 네. 한 번 더 붙게 될 텐데 저는 이번에 싸우는 것은 자원의 무기화라고 봅니다. 네. 네. 자원을 가지고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배팅을 치려고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뭐 히토류를 가지고 뭐 수출 안 한다든가. 근데 결국 그렇게 자원을 죄면 비용이 상승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 그것도 역시 인플레로 가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이따 또 투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결코 녹록치 않은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새해인데 걱정이 좀 되네요. 좋은 이야기 해야 되는데 아, 어쩔 그러게요. 수가 없어요 상황이. 주식 시장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실 것 네. 같아가지고 주식 시장 먼저 좀 들여다보면 사실 지난해 1월만 해도 뭐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3천 돌파하고 분위기 좋았거든요. 1월에 바로 쳤죠. 바로 쳤죠. 근데 사실은 좀 하반기부터는 쭉쭉 빠지더니만 네. 연말에는 쭉 꺼져가지고 하고 지금 오늘은 또 우리를 그러네요. 또 슬프게 좀 하고 많은 그랬었죠. 많은 분들의 네.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올해 증시 전망이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뭐 상저하고니 네. 상고하저니 뭐 이게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다, 뭐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다, 뭐 이런 네. 거잖아요. 일단 다수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네네. 상저하고가 많아요. 아, 네. 다수가. 네, 다수서는 상저하고가 많고 증권사들 밴드 전망을 보면 3,600을 부른 3,600이요? 네, 부른 증권사가 있습니다. 어느 증권사인지 찾아보시면은 이제 쭉 돼 있으니까. 희망적이네요, 되게. 네. 그거 이제 다수서를 말씀을 시장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 상저 네. 1분기 저 여기까지만 좀 전망해 보고 싶어요. 아, 짧게 봤을 때 네, 1월, 상저, 2월, 3월은 3월이고요. 안 좋다. 네. 하고 1월, 3월을 잘 버틴다면 뭐 우리가 한 해를 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으나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지만 네. 일단 1, 2, 3월을 짧게 잡았을 때는 네. 그리 좋지 않다. 네. 왜냐하면 이제 1, 2, 3월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알 텐데 테이퍼링이라고. 네. 그쵸. 그 저는 이제 양적 완화로 또 가야 되는데요. 양적 완화라는 게 이제 중앙은행이 있잖아요. 연준은 우리는 그걸 못 쓰는데 연준이 돈을 풀어야 돼요. 근데 돈이라는 게 윤정기를 막 찍어서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을 쓰냐면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도 있겠고 미국의 부동산 관련 채권도 있겠고 그 채권을 사주고 그만큼의 돈을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매달 1,200억 달러씩 뿌려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 푸는 거네요. 130조씩을 이제 뿌려왔죠 매달. 근데 이제 그거를 안 뿌리겠다. 줄이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네. 그 테이퍼링이 3월에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오리지널 긴축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뿌렸던 돈을 덜 뿌리는 거지 시중 돈을 땡겨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3월에 벌써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끝내면서 금리를 같이 올려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은 약간 빨리 반응하잖아요. 네, 네. 네? 길게는 6개월도 앞서 반영하니까 3월, 4월에 금리 인상해? 그럼 이제 1, 2, 3월에는 거기에 대한 악재를 어떻게 되든 먼저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이건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미국은 테이퍼링,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이라는 좀 어렵나요? QT, 퀀터티브 타이터닝까지도 같이 하겠다. 이건 또 뭐냐? 지금 연준이 그동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위한 12년간 채권을 사줬으니까 갖고 있는 채권이 엄청 많습니다. 그쵸.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대차대조표가 뚱뚱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채권을 다시 시중에 풀거나 더 이상 롤오버를 안 해주게 되면 오히려 시중에 갖다 주면 시중에 있는 돈을 그만큼 땡겨오게 되는. 네. 그러니까 돈을 땡겨오죠. 아예. 그럼 금리 인상에 QT까지 진행되면 이건 이제 우리가 거의 11년, 12년에는 저금리도 당연하게 여겼고 여차하면 카드론 그냥 빌리지, 여차하면 스탁론 쓰지, 뭐 마통 뚫어도 뭐 한때 1억도 마통이 나오고 비투도 예. 엄청 비투 안 하면 바보 소리 예. 들고 약간 뭐 1억 빌리는 거는 글쎄요, 뭐 30대 친구들 2030도 뭐 1억 빌리는 걸 그냥 뭐 빌리지 뭐 이자 뭐 예? 1억 빌려도 이자가 그렇게 그렇게 늦지 안 않았어요. 쌌죠. 쌌기 네, 때문에 쌌- 그런 거죠. 그쵸.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그런 시대가
끝나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거기에 천병인 자본시장에 주식이 반응할 것 같아서 저는 1월을 일단은 좀 1분기를 1, 2, 3월을 가장 큰 위기 그래서 네. 1분기 저로 예측을 하고요. 밴드도 제가 준비를 봤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코스피의 지킴이 밴드가 2780에서 2820. 아, 2820. 네, 전 여기는 콘크리트 벽처럼 여기는 사수해야 된다.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래서 2800 살짝 깨더라도 여기는 지키자. 네, 2820 정도만 우리가 지켜준다면 1분기에 희망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다수설을 말씀드렸죠. 상저하고의 3600 이건 다수설이고요. 네. 저는 그러나 1분기만큼은 조심해야 좋지 된다. 않다. 네. 사실 금리 인상 시기도 생각보다 더 빨라지는 것 같고. 맨날 빨라져요 이게. 회의 한 번 하고 나면은 뭐 지금 9월이라고 했다 6월이 했다 그럼 3월 오늘 공개된 뭐 네. 오사락 보니까 원래 6월 얘기하다가 확 땡겨진 것 3월로 같아요. 지금 확 당겨져 버렸죠. 네. 환율도 뭐 엄청 오르고 맞습니다. 난리가 네. 났더라고요. 네. 써니카이브님께서 주식 몰라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부터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네. 주목하시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가장 궁금한 것이 사실 뭐 주식의 어떤 흐름도 눈이 물론 반짝반짝해졌어요. 파악을 해야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르냐 떨어지냐. 아, 그렇죠. 오르는 종목은 뭐냐, 네. 어떤 걸 차야 되냐 이런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고물가주. 고물가주. 이거 어렵네. 인플레이션에 이기는 주식. 그러니까 우리가 고물가주, 저물가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인플레이션에 이기는 주식이요. 예.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마르고 금리가 올라서 돈 땡기기가 어려워도 살아남거나 오히려 그럴 때 반사 이익을 얻는 업종이 저는 이번에 힘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러면 있어서.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필수제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오히려 필수제이기도 하고 에너지 관련돼 있는 것이기도 하고 따박따박 눈에 보이는 실적이 보이는 나오는. 나오는. 네, 네. 그러니까 즉 저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건지 몰라요. 저는 이제 종목 차화정 명을 말씀해 주세요. 차화정 차화정? 신재생 에너지를 제가 올해 제 회사와 저회탑 적으세요. 차화정 신재생 여러분 에너지. 투자는 본인의 이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화학 정유 이게 자동차. 그동안은 한동안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쵸. 네. 왜냐면 그동안에는 나스닥 IT 플랫폼 주식들 네이버 카카오 또 바이오 중에서도 이거 조금만 신약 나오면은 날아갈 종목들 이런 거였었다면 네네. 그것은 실은 돈이 많았을 때에 히트나 인기를 얻는 업종 카테고리고 이렇게 돈이 마르기 시작하고 인플레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는 실제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오던가 뭐 정유라든가 유가랑 관련이 있겠죠. 에너지라든가 아예 그거는 안 쓸 수밖에 안 쓰지 못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질 수가 있어서 네. 저는 좀 포트폴리오 교체가 진행될 것이다 분명히 라고 바라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네. 올 여름 이전에는 저는 뭐 차화정 에너지 쪽.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막 IT 성장,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엔비디아, 뭐 애플 막 이런 것들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에 큰 어떤 돈의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블스테이션님은 얼마 전에 로블록스 주식 다 팔았어요. 잘한 건가요? 라고 부르셨어요. 제 고객이라면 네. 상당히 잘했다, 잘했다 하겠지만요. 본인이 판단을 하세요. 본인 판단하신 네. 거니까. 네네. 네네. 네. 그러니까 약간 플랫폼주나 이렇게 좀 꿈을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플랫폼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미국엔 구글이 뭐 있겠죠. 구글이라든 이런 것들이 제가 그 사업이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앞으로도 유망하고 그쵸, 네, 뭐 최고인데 그게 잘 되는 것과 이미 그 주가의 시세가 먼저 나온 것과는 조금 다른데 네. 저는 그런 플랫폼의 주식의 주가의 시세가 미리 나왔다라는 쪽의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시장에는 더 간다 이제 이런 쪽의 전문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주식은 이미 먹었다. 그러니까 다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부터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물가를 잡으려고 뒤따라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엔 좀 더 포트폴리오와 업종도 전혀 다른 애들이 이제 치고 올라갈 것이다. 네. 그럼 언제까지나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런 거를 전망을 하신다. 네. 이런 얘기죠. 쏙쏙 들어오네요. 네, 역시. 차화정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차화정 신재생 네, 에너지. 신재생 네, 에너지. 신재생 네. 에너지. 네. 또 이제 사실 뭐 대선도 있고 이번 정부의 그런 것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사실 부동산이잖아요. 네, 네. 부동산 거래 현황 보니까 서울 아파트 시장 매매가 확 줄었더라고요. 저도 이 거래를 보고 이랬는데 이렇게 안 빠진다고? 음. 이런 어떤 처음 보죠. 그러니까요. 기자 시절부터 와 신기해요. 이걸 보통 서울 아파트가요. 이거 외워두시면 편한데 뜨겁다.
월 10,000건 거래돼요. 아 뜨겁다. 네, 이건 진짜 막 미친다. 월 10,000건. 그럼 연간 한 12만 건 12만 서울 건. 아파트가 네. 거래가 됩니다. 괜찮다 한 8,000건 거래돼요. 오. 뭐 그래도 서울 아파트 하면 뭐 6,000건 됩니다. 월 6,000건이 월에. 돼요. 그러나 최근에 한 10월, 9월, 10월부터 할까요? 10월, 11월, 12월을 보면 지금 11월에요. 1,300건? 정말 거래 거래가 폭감이죠. 없네요. 네, 폭감이고 12월 아마 집계가 안 나왔을 텐데 더 제가 적을 것 알기로는 지금 같은데? 1,000건 안 된다고. 예. 뭐 한 600건? 와. 생각해보면 서울의 월 아파트 거래가 1,000건이 안 됐다? 첫 번째 생각은 이제 부동산 사장님 되게 힘들다. 진짜. 네, 진짜 힘들잖아요.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거래 뻔한 절벽도 아니. 이거는 진짜 꺼진 거죠 그냥. 끝인 거죠. 끝인 네. 건데 문제가 제가 왜 놀라면 이렇게 거래가 안 되면 아파트 가격은 이미 급락해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은 그렇게 빠지지는 네. 않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 이 정도의 지금 거래 절벽이면은 이게 급매물이 나와도 안 샀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렇죠. 네. 살 근데 수- 시장은 또 급매물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뭔가 찾아보니까 결국 이유는 3월 대통령 선거 를 보는 네, 거죠. 보는 기다리고 겁니다. 있는 네, 거예요. 그때 아, 부동산 정책의 그 불확실성을 그러니까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바뀌는 부분을 어떻게 될지 좀 보자. 네, 기다리고 버티겠다. 있어서 정말 이례적입니다. 이런 오. 거래 폭감에도 시장은 뭐 그냥 약세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올 한해 이제 부동산이 이제 시작 렛츠고 하는 것은 대선 후 어느 여야 중에 후보가 나오고 그때부터 아마 이제 다주택자들이 움직이면서 방향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권지훈님도 대선 눈치 또 있지 않나? 네, 정확히 대선 눈치입니다. 네. 대선 눈치도 있지 않나? 근데 네. 또 기다려 봤자지만 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되니까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부동산 전망도 다수설은 한 3%에서 5% 또 오른다. 오른다. 네, 이거죠. 오른다가 또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다 쪽에 다수설의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도 서울 아파트 입주량이 적었는데 올해까지도 서울 아파트 입주량이 공급이 적다는 공급이 거죠. 적다는 네. 공급이 네, 적다는 적기 얘기죠. 때문에 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거의 열의 9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이기는 한데 저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또 이 소수설에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의 여 후보가 되든 야 쪽의 후보가 되든 저는 3월, 4월 이후 기점으로부터 확실성이 오히려 부동산에는 배드 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악재가 될 것 같다. 이게 왜냐면은요, 우리가 뭐 규제 누구는 규제 완화하고 누구는 뭐 세금. 규제를 하고 있어서 뭐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게 앞뒤가 뒤바뀐 겁니다. 즉 그 규제를 한다고 해서 집값을 잡는 게 아니고요. 규제를 뭐 완화한다고 해서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걔를 잡으려고 규제가 세지는 거고요. 과거에 보면 언제 규제를 완화합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막 야. 부동산이 더 폭망하니까 이 규제를 뒤늦게 이제 완화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 뭐 여야 이런 게 부동산의 키워드는 아니고 저는 유동성이라고 유동성. 보거든요.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넘칠 때는 결국 집이 어디로든 가야 되니까. 되니까 돈이. 가는 거고 돈이 마르기 시작하면 뭐 공급이 없어도 안 사게 되는 것이 저는 부동산의 생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전형적인 유동성이 점점 줄어드는 해고 올해 저는 인플레가 막 폭발할 것으로 이건 반반이긴 하지만 정말 빠르게 여름 기점으로 해서 막 네. 인플레이션이 진짜 막 세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준으로도 우리 작년 말에 3%대 나왔는데 그쵸. 이제 또 3%대가 나온다. 또 4%대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때부터는 한국은행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그럼 대출금리 오르고 지금 대출 규제도 엄청 세거든요. 그쵸. 네. 네. 금리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상승기잖아요. 어쨌든 네. 계속 유지하다가 이럴 때 부동산하고는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책에서 배운 건 인플레이션 시기잖아요. 인플레이션 시기는 어떻습니까? 종이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쵸. 실물이 올라가고 그럼 실물의 왕은 뭐냐?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이런 인플레 하에서는 아직까지도 부동산은 괜찮을 거야라는 게 이제 상승론자들의 주장이기도 한데 그것도 저는 교과서에 나오는 원론인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가계 부채입니다, 여러분. 아, 그쵸. 가계 부채요. 너무 많아요. 예. 네. 역대 지금 최고고요. 1,850조고 올해 금융당국이 5%를 묶는다고 해도 올 연말이 되면 우리가 2,000조의 가계부채입니다. GDP가 지금 1,800조니까 이미 GDP 100%를 넘어선 가계부채인 거거든요. 네네. 앞서 말한 것처럼 인플레 때 실물자산 부동산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 빚 문제가 적거나 평균적일 때의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가계 부채가 많은 시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입차원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거 그 논리만 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가계부채까지만도 괜찮은데 지금 당국이 너무 위험하니까 대출 규제를 세게 들어갑니다. 네. 올 지금 2억 이상 빚 있는 분은 DSR 바로 40% 적용되고요. 여름 7월부터는 1억 이상의 이미 빚이 있는 분들은 뭐 토해내지는 않지만 DSR 40%를 적용해가지고 돈을 못 빌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턱턱 신용대출, 턱턱 카드론, 턱턱 창론 썼지만 진짜 돈이 마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인플레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8년에는 당시에 이제 신문 기자였고 현장에 재테크 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 2008년 리먼 때. 리먼 직전이죠. 네, 리먼 직전. 직전에 인플레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5%대, 6%대 나오니까 금리가 이미 이제 추월에 가서 당시 2008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신용 좋은 분들이 한 5.5, 웬만한 분들 6.3, 그다음 좀 나쁘다, 뭐 7%대 주택담보대출인데요. 그때 빚은 1,000조도 안 됐어요, 가계부채가. 그러면 그때는 버텼어도 지금은요 2,000조의 빚 있는데 여기에 뭐 은행 변동금리 대출금리가 뭐 5%, 7%가 된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정말 중요하고 봐야 된다는 게 어떤 식으로든 인플레가 터져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연쇄부도가 나게 되고 있어서 네. 저는 부동산도 좀 약세, 뭐 공급과 저는 전혀 무관하게 네. 유동성의 재료로 좀 약세 혹은 하락 쪽으로 보는 쪽이고 규제 뭐 이렇게 후보인데 저는 그건 오히려 상당히 부차적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노도강? 네. 노도강 지역이 먼저 더 영향을 받을 거다, 뭐 내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노원, 도봉, 강북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출발의 역순으로 이제 빠지거든요. 아. 네, 시작은 항상 집값 시작되면 서울, 강남이 이제 시작을 하고요. 강남이 다리를 건너서 강북으로 가고 강북에서 서울 외곽으로 갔다가 수도권으로 퍼진 다음에 그게 막 세종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지방 다 훑고 제주까지 가서 다시 이제 다시 외곽 쪽으로. 2번 돌 때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2번 돌았죠. 지금 두 네, 번. 이번 2바퀴 돌았고 이제 빠질 때는 밖에서부터 쭉 빠지게 되니까 서울을 놓고 봐도 이제 외곽, 강북, 강 건너서 마지막에 강남에 빠지면서 이제 쭉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인데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통계적으로입니다, 여러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주간 상승률도 마이너스가 안 떴어요. 아직도요. 네. 예. 그러니까 호가는 안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주간 상승률이라는 거는 실제 거래가로도 평가를 하지만 그건 실거래가라는 거고요. 네네. 근데 아파트라는 걸 실거래가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 1,000가구, 10,000가구가 있는데 집 한 채 거래됐다고 그게 대표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호가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금매를 안 내놓고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면 상승률 이렇게 자체로는 일부 단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딱 이거 이하로는 안 팔겠다고 딱 지지하는 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간 상승률은 계속은 아직은 지키고는 있으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래가 한 달에 1,000건도 안 되는데 이건 정말 부동산 시장을 여기에서 밝게 본다는 것은 글쎄요, 뭐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건 좀 저로서는 좀 이해할 수는 없다. 예, 저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정하기 봅니다. 힘들다. 네. 데모달님이 올해 경제 적신호 말고 청신호는 없나요? 그 말씀하셨어요. 청신호가 하나 있어요. 청신호. 청신호가 코인입니까, 코인? 아닙니다. 코인 아니죠. 국제 유가를 보셔라. 유가. 예. 유가. 그래서 유가가 어찌 됐건 유가를 WTI 기준으로 $70에서만 붙잡으면 네. 예. 그러면 이제 인플레를 어쨌든 붙잡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보통 석유류 제품이 한 30% 차지하니까 그쵸. 소비자 물가 네, 상승률에. 그래서 유가만 잡아놓으면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올 한해 희망이 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이 설상가상이라는 게 네.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원유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석탄도
안 쓰잖아요. 예. 그럼 원유 파는 나라들, 산유국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자기네들이 더 잘 알지 않아요? 석유로 밥 벌어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죠. 뭐 길어야 5년? 그러면 석유를 막 더 시장에 내놓을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걷어들이겠죠. 걷어들이면서 그쵸, 그쵸. 막판에 해먹으려고 음. 해먹겠죠. 조절을 하겠죠. 그쵸. 그게 또 딱 지금 음. 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유가도 오르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용은 비싸단 비싸죠. 말이죠. 네. 그렇게 돼서 앞서 말한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또 오래 겹치고 있는데, 그럼 아까 청신호를 말씀하셨지만 뭐 유가를 어떤 상황이든 잡아낸다. 그래서 인플레만 잡아내면, 인플레이션만 막아내면 금리도 천천히 오릅니다. 여러분 중앙은행이 왜 금리를 세게 올립니까? 뭐 너 빚 많이 졌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막 금리를 올리지, 그렇지 않거든요. 물가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네. 근데 물가가 안 오른다면 금리를 그렇게 세게 올릴 필요도 없겠죠. 네. 그럼 시중의 유동성도 확 줄어들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것이 청신호는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희망사항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전문가님 코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일 궁금했던 건데. 마지막인가요? 네, 네. 네, 코인은 짧게 마지막. 말씀드렸는데요. 네, 마지막. 이 말씀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2008년 말 이후로 시장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돈을 풀었습니다. 돈을 풀기 시작했죠. 돈을 풀었죠. 네. MT 다들 너무- 통화량을 보면 네. 얼마를 풀었느냐? 네. 뭐 미국은 한 그때 대비 2.5배, 2008년 대비. 네. 그 이후로 한 7천조 넘는 돈을 뿌렸고요. 원화로. 네. 우리는 한 2.8배의 돈을 풀었습니다. 2008년 말 대비.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2008년 말 대비 집값이 정확히 2.8배 정도 올랐어요. 오. 음마아파트가 뭐 2011년, 12년에 한 7억 2천 했던 게 19억 갔거든요. 코스피가 2008년에 왕창 무너졌을 때가 898, 1000이었잖아요. 그게 3000 됐잖아요. 그러니까 돈 푼 만큼 딱딱딱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돈 푼 돈들이 자 어디 가 있었나 그동안에. 너무 돈이 많으니까 채권에 가 있고요. 주식으로 갔고 부동산에 갔고 코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양동이라고 생각하세요. 각각 양동이의 돈들은 몰려 있죠. 여기 이제 다 다 담아놨어요. 있어요. 네. 다 담아놨는데. 네, 담아있는데 그래도 담고도 돈이 막 남았어. 막 파티하고 술 먹고 이제 막 다 했어. 근데 이제 인플레가 오고 금리가 오르고 돈이 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동이 여기는 돈이 없어. 양동이를 이제 그렇죠. 하나씩 네. 깨서 거기 담긴 돈을 이제 갖다가 써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지금 장 보러 가는데 뭐 100만 원으로 됐고 이제는 150만 원 필요하니까 그 50만 원은 어디서 채웁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양동이를 깨야 되는데 코인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야기하는데 저는 첫 번째 깰 양동이가 저는 코인을 깰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주식을 깬다든가 바로 부동산을 깨지는 않겠죠. 이게 집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산 중에서 인플레가 쫓아올 때 먼저 깨질 양동이는 네. 코인이라고 보고 있어서 많은 이제 MZ와 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저는 코인은 좀 당장 1분기에 좀 가장 안 좋게 보는 자산 시장 네, 코인으로 보고 가장 먼저 깰 양동이를 바라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양동이가 좀 단단한 양동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깨지는 네. 아니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흐름이 좀 안 좋긴 좀 안 하잖아요. 좋긴 해요. 계속 약세고. 네. 그래서 뭐 코인은 뭐 저도 코인은 모릅니다. 예, 왜 뭐 빠질 듯 하다 오르고요. 또 그렇죠. 내일 또 당장 일론 머스크가 트윗하고 말해주면 또 하루에 40%도 올라가겠지만은 네. 인플레이션과 비교해봤을 때 저는 먼저 깨질 양동이는 코인이지 않겠나.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거다. 네. 알겠습니다. 끝에 갑자기 더 우울해지네. 예, 예. 오늘 신년을 맞아서 정철진 경제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막 질문 하나 정도 더 받고 끝낼까요? 아니 그만 끝낼까요? 이 모시기도 어려운 분인데. 네. 또 모시죠 뭐. 그럴까요? 조만간 그럴까요? 또 모셔서 네.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내년 새해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요. 내년 새해도 꼭 살아나오십시오. 모르겠습니다. 네. 장담할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큐시트 산책 오재필 기자. 오늘 또 와우 어제- 가죽 점퍼. 예스. 어제 입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와우. 네. 그 재밌어. 빌로바 TV님이 컷에는 빈부가 없대요. 근데 궁금한 게 그 코인 얼마 들어갔어요? 아예 얼마 안 했어요. 굉장히
관심 있어 금방 깰 하시던데. 수 있는 금액이에요. 아, 금방 깰 수 있는 네. 단단한 양동이가 아니군요. 아, 네. 그렇죠. 이미 금액이 절반 이상 줄어 있어가지고 네. 금방 깰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올해 경제 전망을 들어봤는데 정철진 평론가님은 우리가 좀 자주 뵙는 걸로 제가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우.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또 자주 뵙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듣고 안녕하십시오. 나가시려고 지금 안 가고 계셨는데 이 얘기를 드려야 가실 것 같아요. 네. 하트 날려주셨어요. 네. 네. 하트. 네. 자 오늘 그 안타까운 사고가 아, 네. 있었어요. 오늘 저기 평택에 있는 그 신축 공사장인데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인데 여기서 네. 소방관 3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네. 불이 사실은 어제 저녁에 나가지고 어느 정도 진화를 했는데 그렇죠. 다시 들어갔는데 불이 다시 커진 갑자기 거예요. 치솟았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5분이 들어가셨는데 2분은 나오셨는데 다행히 그러니까 3분이 고립이 돼서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네. 숨지신 분은 50살 이영석 소방이, 그다음에 31살 박수동 소방교, 25살 조우찬 소방사 등 3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뭐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가 뉴스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이 네. 뉴스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신규 확진은 2,526명인데 어제보다 35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좀 좋은 소식이죠. 그러네요. 자 그리고 화이자 치료제, 네. 화이자 치료제 먹는 치료제. 네 그렇죠. 그 40만 명분을 이제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총 이제 100만 명분 정도가 우리 정부가 이제 확보를 했는데 네. 이번 달 중순쯤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오. 들어오면 이제 곧바로 이제 치료에 투입이 되는데 네. 그 위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증 또는 중등증 확진자에게 이제 투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확진되신 분 중에 한 20% 정도가 그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명분 정도의 그 치료제는 한 1년 정도 쓸 수 있대요. 다행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루 10,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와도 1년 정도는 쓸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니까 네. 그 치료제가 순조롭게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숨통이 트이는 그러네요. 거죠. 네. 다행이네요. 네. 자, 그다음에 어제 탈선한 KTX 이거 1차 황당하더라고요. 결과가 나왔는데 네. 바퀴가 이미 빠진 상태에서 4km 정도를 달렸대요. 이게 좀 황당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터널에서 네네네. 철제 구조물에 부딪혔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네, 그 전에 이미 바퀴가 빠져 있는 그렇죠, 상태로 그렇죠. 갔던 거죠. 그래서 코레일 측은 그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 등의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오늘 라이브가 4시간 정도 이어서 그렇죠. 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저희 프리데스크, 뭐 뉴스데스크, 그다음 100분 토론, 또 100분 토론 외전. 그럼 벡터 외전이 도대체 뭐냐고 아까 댓글로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본인 유튜브 모르시는 전용으로 거예요? 뭐 한다고 그래갖고 아, 제가 그래서 이제 100분 토론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려볼게요. 그 네. 저희 동기 팀장인데, 어쨌든 그 외전이라는 김재영 이름은 PD죠. 네네네. 그래서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벡터 외전이 뉴스 외전을 따라하는 건가? 근데 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재영 팀장님? 네네.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아, 예, 예. 네, 그 벡터 외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토론을 하다 보면 사실은 토론이 이제, 좀 항상 미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생방송으로 목요일 9시로 오면서 네네. 이제 정규 방송이 끝나더라도 예, 유튜브로 계속 토론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세요. 드디어 요즘 저희가 이제 100분 토론에서 시민분들을 계속 모으고 있는데요. 같이 네. 모시고 있는데 그분들 위주로 해서 예, 후보님들이나 패널들하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출연하죠? 100분 토론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럼 앞으로 100분 토론이 매주 목요일 뉴스 끝나는 시간으로 편성이 바뀐 건가요? 예, 목요일 9시부터 네. 저희가 뉴스 끝나자마자 이렇게 옮겼고요. 이게 지금 워낙 토론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네. 뭐 토론을 또 후보들이 토론을 한다 만다 이런 것들이 또 정치적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네. 또 이제 뭐 3프로 TV에서 했던 토론도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면서 저희도 이제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MBC에서 이게 목요일 9시에 100분 토론을 전진 배치하게 됐습니다. 네. 그 이사라님께서 채팅창에 외전의 외전 따라쟁이인가라는 어떤 채팅을 올려주셨는데 따라쟁이는 아니고 예전에 저희 100분 토론이 생방송을 할 때 한 1년 전쯤에는 또 저희가 이제 토론 끝난 다음에 100분 유튜브로 계속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뭐 유튜브를 하다가 가끔 사고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일도 있고 그러는데 네. 저희가 하여튼 이게 보통 저희가 뭐 100분 토론으로 이름 붙였지만은 실제로는 저희가 한 뭐 70분, 80분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진짜 100분 토론을 저희가 유튜브로 쭉 아.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 저 질문 하나 있는데 네, 혹시 질문 해보세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아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나요 토론에? 아,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이제 그 실시간 댓글을 노출을 네. 시키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댓글로 뭐 거친 언사가 아니라면은 저희가 좋은 말들 보내주시면 댓글로 소개도 시켜드리고 또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보내주신 의견들 모아가지고 이제 진행자가 소개해서 그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코너를 마련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저희 그 애청자이신 마중물님, 그다음에 서영찬님, 그다음에 이산아님 등등 빌로바 TV님 등등이 댓글 올려주시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금 다 말씀하신 걸 다 기억을 못, 제가 기억을 제가 못 톡으로 하는데. 보내드릴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제대로 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스태프들한테 말을 네. 좀 해놓겠습니다. 아. 하여튼 오늘 목요일 9시에 이제 네. 100분 토론 목요일 9시에 시작하니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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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푸트팬 여러분 오늘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네,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이제 저희 김재영 팀장님이 사실 입사 동기거든요. 아, 네. 그래서 김재영 기자 아니고요. 김재영 PD입니다. 네. 이렇게 말을 잘할 줄 몰랐네요. 준비하셨네요, 멘트. 네, 근데 너무 기본적으로 저희의 의문, 그 뉴스 외전의 외전을 따라하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그 강력한 또 주장이 예. 또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아닌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뉴스 다른 소식은 본방에서 확인하시고 오늘 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네. 네, 오늘 4시간 동안 이어지는 마라톤 생방 여러분 시청 꼭 부탁드리고 내일 프리데스코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